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좀 파헤쳐 볼까 합니다. 네, 어떤 이야기인가요? 바로 우루과이인데요. 한국 정반대편에 있는 작은 나라잖아요. 아, 우루과이요? 네, 이 나라가 불과 한 10년 만에 전력 생산의 거의 전부를 재생에너지로 바꿨다는 거예요. 10년 만이에요? 그게 가능한가요? 거의 전부를요? 네, 놀랍죠? 그래서 오늘은 중앙일보 기사부터 정부 보고서, 전문가 의견, 블로그까지 다양한 자료들을 통해서 이 전환 뒤의 진짜 이야기, 성공 비결, 또 우리가 잘 모르는 이면까지 좀 깊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데요. 자료들을 보니까 진짜 단기간에 엄청난 변화를 이뤄냈네요. 그렇죠. 10년 조금 넘는 기간에 전력의 98%를 재생에너지로 채웠다. 주로 풍력, 수력, 바이오매스, 태양광. 이게 단순히 에너지원만 바꾼 게 아니라 네네. 석유를 전량 수입하던 나라가 에너지 자립국 문턱까지 갔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발전량 숫자만 바뀐 게 아니라는 점. 자료를 보면 이 과정에서 녹색 일자리가 한 5만 개나 생겼다고 하고요. 5만 개요? 엄청나네요. 네. 그리고 빈곤율도 예전엔 40%에 달했는데 이게 10% 근처까지 떨어졌다고 하니 사회경제적으로도 파급 효과가 상당했던 거죠.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런 녹색 기적이라고 불릴 만한 일이 가능했을까요?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여러 요인이 정말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어떤 요인들이 있었을까요? 시작은 역시 2008년 국제 유가 급등, 에너지 위기였죠. 근데 그때 에너지 정책 책임자였던 물리학자 라몬 멘데스 갈라인의 역할이 아주 결정적이었어요. 아, 그분이요? 네, 이분이 원자력 대신에 아예 재생에너지에 올인하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이었죠. 근데 이게 받아들여진 거예요. 위기 속에서 정말 과감한 비전을 제시할 리더십이 있었군요.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니었겠죠? 그럼요. 좌파 정부 바스케스나 무이카 정부 때 강력하게 추진한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2005년부터 2030년까지 이어지는 장기 에너지 정책이랑 기후 전략 이걸 만들 때 초당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점이에요. 아,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장기 투자가 가능했던 거고요. 그리고 그 실행의 중심에는 국영전력회사 UTE가 있었어요. 공기업의 역할이 컸군요. 네, 민영화 압박이 있었는데도 송배전망 같은 핵심 인프라는 국가가 계속 쥐고 대신 발전 부문에서는 민간 투자를 경쟁 입찰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유치했죠. 뭐랄까, 공공성과 효율성 사이에서 줄타기를 잘 했다고 할까요? 그리고 그 정의로운 전환, 원칙, 이것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화석연료 발전소 문 닫을 때 노동조합하고 충분히 대화하고 협상해서 해고 대신 조기 퇴직이나 재교육을 지원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변화를 이끌어낸 거죠. 현명한 접근이었어요. 물론 우루과이가 가진 자연 조건, 바람이 풍부하고 수력 자원도 있고 또 농업 기반이니까 바이오매스 활용도 쉽고 이런 것도 큰 도움이 됐고요. 기술적으로는 어떤 게 주요했을까요? 특히 풍력발전소를 50대나 집중적으로 지은 게 컸습니다. 그리고 기존 수력발전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바이오매스랑 태양광 비중도 꾸준히 늘렸고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 거죠? 네, 여기로 멈추지 않고 2050년 탄소 중립을 향해 가고 있어요. 이제는 전력뿐만 아니라 운송 부문 전환에 힘쓰고 있죠. 승용차는 전기차로, 화물차는 그린 수소 트럭으로 바꾸려는 계획입니다. 운송 부문까지요?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나 스마트 그리드 같은 미래 기술 투자도 하고 있고 심지어 건축 분야와도 연계하는 게 흥미로웠어요. 아, 목재 활용 건축이요? 네. 소나무나 유칼립투스 같은 자국 목재로 친환경 건축을 장려하는데 MBRDB가 설계한 GL 주거 건물이라든지 미주개발은행 IDB랑 같이 목조 사회주택 공모를 한다든지 이런 건 정말 구체적인 실천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전환을 뒷받침하려고 재생에너지 투자나 전기차 구매에 세금 감면해주고 관련 장비 수입관세 면제해주고 이런 인센티브도 적극 활용하고 있고요. 자, 근데 이렇게 정말 놀라운 성공 스토리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자료들을 좀 더 깊이 파고들면 예상치 못한 어쩌면 좀 불편한 진실들고 보이는데요. 어떤 점들이죠?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게 바로 전기요금이에요. 재생에너지 전환은 성공했는데 가정용 전기요금은 오히려 남미 최고 수준이라는 거죠. 좀 역설적이지 않나요? 네, 상당히 아이러니한 지점이죠. 여기에는 여러 이유가 얽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을 회수해야 하고 낡은 전력망 업그레이드 하는데도 돈이 계속 들어가고요. 그렇죠. 인프라 비용이. 근데 더 흥미로운 지점은 이 에너지 전환이 진보 정부 주도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발전 부문에서는 상당 부분 민영화가 진행됐다는 사실이에요. 아, 민영화가요? 네, 외국 자본이 들어오고 에너지 부문이 상업화되면서 비용 상승 압력이 커졌다는 분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성을 강조하면서도 시장 논리가 작동하는 좀 복잡한 현실인 거죠. 녹색 전환의 비용을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구조. 이거 좀 생각해 볼 문제네요. 게다가 기후변화 자체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고 하던데요. 맞아요. 2020년에 엄청난 가뭄이 있었는데 그때 주력인 수력 발전량이 뚝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다시 화석연료 발전소를 돌려야 했다고 해요. 아, 결국은 화석연료를 다시 쓸 수밖에 없었군요. 네. 재생에너지 비중이 아무리 높아도 기후 변동성에 따라서 에너지 공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그런 현실적인 한계를 보여준 사례죠. 그리고 우루과이 경제의 또 다른 축인 축산업 문제도 있잖아요. 메탄이나 아산화질소 같은 온실가스 배출 문제요. 네, 그 문제도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생산량 자체를 줄이기보다는 배출 효율성을 높이는 쪽으로 접근하고 있어서 전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는 계속 부담이 될 수 있죠. 오늘 우루과이 사례를 쭉 살펴보니 정말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 사회적 합의, 그리고 공공부문의 역할이 얼마나 빠르고 극적인 에너지 전환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여정이었어요. 그렇죠. 정말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높은 전기요금이나 민영화의 영향, 또 기후변화 취약성 같은 뭐랄까 만만치 않은 현실적인 과제들도 분명히 안고 있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루과이의 성공 방식에는 분명 그들만의 특수한 조건과 맥락이 작용했을 겁니다. 여기서 당신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일까요? 우루과이의 정함에서 우리가 발광한 요소들, 예를 들어 강력한 공공 리더십이라든지 사회적 대화를 통한 정의로운 전환 같은 것들이 과연 다른 사회, 어쩌면 당신이 속한 곳에서도 유효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녹색 전환이라는 목표 뒤에 숨겨진 그 높은 비용이나 시장화 같은 트레이드오프는 우리에게 무엇을 더 고민하게 만들까요?